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된 코너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국내 증시의 대부시죠. 염블리 님이 나오셔서 염승환의 촉이 발동하는 시간, 염승환의 촉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매달 초 급변하는 증시의 지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서울경제TV에서 증권계의 대부를 모시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꼽은 키워드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먼저 염승환 이사가 꼽은 키워드 하나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최근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출 규모나 또 2월 이렇게 성장률을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사님께서는 국내 경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데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 확률이 지금 20%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제유가 좀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금리까지 좀 올리는 좀 시그널까지 좀 가세가 좀 되면서 경기 둔화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확장될지 좀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시나 이런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저도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변수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중국이 지금 선전시인가요? 중국의 선전시를 지금 1,700만 명이 사는 도시거든요. 거기를 3월 20일까지 그냥 봉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거기 사는 이제 1,700만,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갑니다.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 거기에 또 아이폰 조립 공장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 또 생산 공장이 셧다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글로벌 또 공급망 이슈도 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또 침체를 보이니까 이 중국의 어떤 이런 이제 경제 봉쇄,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 예측은 좀 어려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또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이슈인데 중국의 이 봉쇄 정책,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게 되면서 원전 또 인터넷 플랫폼 건설중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관련주 성적표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사실 우리 한국에 많은 그 개인 투자분들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갖고 계시고 현대차도 갖고 계신데, 지금 삼성전자, 오늘 또 현대차도 거의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업종들은 좀 좋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윤석열 이제 당선인의 이 공약에 들어가 있는 정책 수혜주들은 지난주에도 좋았고 이번 주까지도 좀 좋은 흐름인데, 일단 원자력 발전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전력이 또 수혜를 받는다는 거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틸리티 관련주들, 또 거기에 오늘도 GS건설이 그 신고가를 낸 것 같은데,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관련주들이 작년에 그 규제 이슈로 많이 급락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플랫폼 규제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도 주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 인터넷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선 잘 부각은 안 됐지만 그래도 또 그 외에 좀 강했던 업종들이 우주항공주들, 이게 우주항공청을 신설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정도로 이제 한국에도 나사가 탄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으로 우주항공주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고, 그다음 대형 유통사도 지금 이 마트 같은 거, 대형 마트 같은 경우 격주간 이렇게 이 영업 정지해야 되고 좀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지주회사도 되게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주주, 그러니까 물적 분할한 다음에
모회사 주주들한테 이제 자회사가 상장할 때 뭐 신주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이제 소액주주 보호 권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주회사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이런 업종들이 지난주부터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대되는 내용들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방역 해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일 30만 명 넘어서고 있기도 한데 이제 21일부터 접종 완료자의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불씨가 다시 한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되살아나는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한 이제 방역 기전이 시작됐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저 지난주에 그 뉴스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하와이까지 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아, 이제 미국은 진짜 열었구나. 네. 이걸 느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윤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일단 방역 해제하겠다라고 언급을 한번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될 것 같고 또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는데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원래는 7일간 지금 이제 격리 당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 거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 여행 모멘텀도 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오프닝은 이제 진짜로 시작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부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중국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미크론이라는 건 뭐 이게 감기 같은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그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이게 막는다고 쉽게 막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뚫리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그냥 제로 코로나예요. 일단 발생했다 그러면 도시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은 다른 좀 전염병인데 이거를 중국이 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좀 틀어재면 다른 나라는 다 리오프닝을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중국만 이렇게 또 혼자 봉쇄로 가게 되면 이거 엇박자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네. 또 부담이 되는 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줘야 좋은데 경기를 틀어 막아버리면 한국 기업들의 또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좀 일부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엇박자가 좀 나게 되면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더욱더 강해진 방역 해제 이 이슈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데요. 사실 혹자가 지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재현을 지금의 상황과 맞대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유가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와 지금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2차가 있었잖아요. 이제 1970년대 그때 이제 중동에서 전쟁 반발을 해가지고 네.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가 한 48% 가까이인가 거의 반토막 났어요. 엄청나게 이제 주가 빠졌고 그때 이제 오일 쇼크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때 미국과 지금을 좀 비슷하게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는 1980년대 초반에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는 또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같은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데 지수가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 이 소비가 그렇게 꺾이질 못했고 1980년대에는 미국의 산업 구조가 좀 바뀌면서 네.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라도 기업들이 이제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격 전가 가능했는데 70년대에는 그걸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오히려 2차 오일 쇼크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쇼크가 오일 쇼크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지수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과 그때가 비슷한 거는 결국 두 가지는 좀 비슷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거죠. 그때도 전쟁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가가 높다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너무나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우려는 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그때랑 좀 다른 점은 미국이 지금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은 그냥 소비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셰일가스 개발을 해가지고 가스나 오일 같은 걸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이제 오일 쇼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비싼 가격에 또 팔면은
경제가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원유나 또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 많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옛날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늘어났고 원전 비중도 예전보다 늘어났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대체제가 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이 전쟁 리스크가 그 옛날에 오일 쇼크처럼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예상을 못한 대로 뭐 그냥 6개월 내내 이어진다거나 이래 버리면은 진짜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상황은 다른데 전제 조건은 좀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된다. 그러면 그때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기간적인 또 문제가 엮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금융주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접근이 유효한 섹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은 뭐 아마 이번 주에 하겠죠. 네네.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고 중국 빼곤요. 중국만 제외하면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하면 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은행과 보험주들이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은행 보험주들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지만 굉장히 지금 또 저평가돼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공약사항을 보니까 대출 규제 좀 완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은행주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 보험주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인플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지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경쟁력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가 여기서 몇십 년 후에 가격이 뭐 1,000원, 2,000원 올라가도 사람들은 계속 코카콜라를 마실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누구도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그런 업체들이 좀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정유 업체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지금 이제 요즘에 그 휘발유 가격도 지금 보니까 2,100원까지 지금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음식료는 지금 당장 뭐 바로 부상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튀게 되면 결국에 가격 인상 안 할 수는 없는데 가격을 한번 올리고 나면요 음식료 가격은 절대 내려가질 않아요. 이 농산물 가격이 꺾인다고 해도 그래서 좀 하반기에는 이 음식료도 좀 부상을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원자재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이게 이렇게 가격이 튄 이유는 근본 원인은요 공급이 없어서 그래요.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거는 설비 투자입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도 공급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주가 이렇게 강한 이유도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배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배가 많이 폐선당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운송수단은 늘어나는데 배가 없습니다. 그게 또 근본 원인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요새 건설주도 강하지만 국내 주택도 좀 부족하지만 해외 쪽 같은 경우는 플랜트가 또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동 쪽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설비 투자거든요. 그래서 조선, 건설, 또 원전도 지금 이제 또 지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런 업체들이 어쨌든 또 이런 그 리스크에서 또 자유로울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니까 한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은행과 보험주 그리고 음식료와 정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비 투자 쪽까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고 자 빠르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 키워드 살펴봤는데 지금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공약들 중에서 가장 좀 흥미롭게 보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요 세 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이제 이슈가 된 에너지 면에서는 원자력 발전 이거 워낙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중단된 신규 원전 건설을 즉시 시행하겠다. 요거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이제 그동안 좀 음지에 있었다면 이제 양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가 주택인데 주택 공급 늘어나는 건 다 알죠. 특히 이제 주택 정비 시장,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고 대형주한테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지금 주택 거래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대출 규제 완화한다든가 세금을 좀 약간 규제를 좀 약간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 거래가 좀 요새 부동산 거래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럼 거래가 늘어나면 건자재 회사들한테 좋을 수 있으면 특히 그 가구 회사들 요새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본시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적 분할 후 상장 제한 같은 이런 이제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지주회사라든가 이미 분할을 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또 새로운 것들로는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그런 또 공약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를 우주항공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윤 당선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누리호가 발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모멘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수소 배터리 원자력 이 세 개를 지금 그 청정 에너지로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글로벌 탑3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이 세 개를 콕 집어서 공약에 좀 담아놨습니다. 근데 수소에 대해서 요새 좀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근데 수소법 통과 얘기도 조금씩 나오니까 수소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랑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약별로 섹터를 짚어주셨거든요. 여기서 좀 가장 강세를 보일 만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걸까요? 일단 가장 접근하기 편한 거는 건설이에요. 왜냐하면 왜 건설이냐면 원자력 발전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원자력 발전은 지금 스토리텔링이고 실제로 이게 숫자를 지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업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력 발전을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제 새롭게 그냥 부지를 만들어서 이거 사업 준비하는데 무려 5년이나 걸립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거기 주변 또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돼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 준비하는데 2년 걸리고 그리고 시공이 또 7년이나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14년짜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 걸리는데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건설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신규 원전 지으면은 5년 후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좀 먼 얘기죠. 실적 같은 게 괴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보셔야 되겠고 실적으로 숫자로 지금 찍히는 기업은 건설주잖아요. 건설주는 네. 지난해에도 돈도 잘 벌었고 실제 지금 우리 눈으로도 이제 주택 공급 늘어나면 실적은 계속 잡힐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고유가 때문에 해외에서 수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으로 그냥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게 건설주인데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을 일단 저는 좀 가장 좀 탑픽으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 공약주 중에서는 당선인. 예. 네, 건설업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파생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방역 해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각국별로 대처 방안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은 엇박자가 날 수 있겠다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백화점이나 항공, 카지노 등에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산업에 좀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된다고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카지노나 면세점이 지난주에도 되게 좋았고 원래는 좀 갈 수 있는 위치였어요. 이제 해외 입국자 이제 격리 그걸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좀 중국 아까 말씀드린 선전시에서 지금 1,700만 명 봉쇄 조치 내리면 중국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 시간 문제고요. 그거 막는다고 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예 봉쇄를 해버리면 이게 격리가 해제돼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면세점, 카지노는 계속해서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중국의 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조금 약간 당분간은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돈 벌 수 있는 업체들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국내 여행 갔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는 역시 호텔, 레저 이런 쪽 우리 한국에 리조트 업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쪽하고 그다음 백화점 업체들 기본적으로 백화점은 지금 리오프닝과 상관없이 돈을 굉장히 좀 잘 벌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좀 점프를 하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백화점 소비가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은 없는 지금 분야 중에 하나가 카드 결제. 오프라인 카드 결제 많이 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번에 어떤 업체들 찾아보니까 오프라인 그 카드 벤사 같은 경우 실적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리오프닝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할 거니까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국내 쪽에 좀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기업들 잘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가 좀 잊기 쉬운 카드 결제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염승환 이사님의 초기 발동할 시간이죠. 지금 말씀
말씀하셨던 이런 키워드들 중에서 꼽았던 지금 어떤 업종과 기업이 투자자분들을 기쁘게 해주실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좀 대형주가 좀 당분간 힘드니까 좀 약간 이제 이런 뭐 모멘텀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좀 실적이 좀 좋은 좀 그 저평가주들 한번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신용카드 벤사가 바로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퍼도 7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데 시장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사, 신용카드 결제회사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국내 대표 리조트 회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용평 리조트. 네,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왔는데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숫자까지 찍히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백화점주에서는 역시 그 현대백화점, 이번에 여의도에 더 현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되면서 더 많은 매출을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현대백화점까지 해서 한번 리오프닝 섹터에서 좀 못 오른 기업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염승환의 촉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